믿을 수 있습니까? 복지 선진국 캐나다 학생들이 한국 급식 사진 한 장에 무너졌습니다. 학비 3천만 원짜리 명문 사립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공립학교 급식 보고 충격받았다고요? 서울 첫날 급식실에서 본 장면, 밥, 국, 불고기, 반찬 7가지 전부 무료예요. 밴쿠버에서는 샌드위치 하나에 12,000원 냈는데 말이죠.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조회수 1,000만! 캐나다가 흔들렸습니다. 왜 우리는 못해? 단순한 급식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정확한 지하철, 30분 만에 끝난 병원, 무료 와이파이. 한국은 다 가지고 있었죠. 6개월 후 밴쿠버 교육청이 움직였습니다. 17살 학생 한 명이 던진 질문이 나라를 바꾼 겁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마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어요. 올해 17살이고요. 저희 학교는 밴쿠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학비가 1년에 3만 캐나다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곳이죠.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작년이었어요. 같은 반에 한국계 캐나다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집에서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는데 맵지만 중독성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북한 옆에 있다는 것, K-팝이 유명하다는 것, 그 정도였어요. 저는 정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래 희망은 캐나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어요. 무상의료, 다문화 정책, 평등한 사회.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라고 배워왔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우리는 복지 선진국이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나라다. 2주 전이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아시아 교육 시찰 프로그램 발표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싱가포르였고 재작년에는 일본이었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차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아시아 교육 시찰 프로그램의 목적지가 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올해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국이요? 일본 아니고요? 왜 한국이에요? 제 옆에 앉은 친구 데이빗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이슨, 한국이래. 한국.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교장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여러분은 서울의 설린고등학교와 일주일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립학교라는 말에 학생들이 또 웅성거렸어요. 저희는 사립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공립학교와 교류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당을 나오자마자 복도는 시끄러웠습니다. 왜 한국이야?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훨씬 나은데. 한국에 뭐가 있다고? K-팝 말고 뭐 있어? 저도 솔직히 실망했어요. 일본은 선진국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들었거든요.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고요. 그런데 한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학생 식당에 모였습니다. 샌드위치를 사 먹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샌드위치 하나에 12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제이슨, 너 학생회장이잖아. 뭐 좀 해봐. 데이빗이 말했어요. 목적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야. 학교가 한국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었대. 한국교육청? 거기가 우리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는데? 엠마가 물었어요. 엠마는 저희 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립학교잖아. 우리랑 수준이 다를 텐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캐나다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는 컸거든요. 사립학교는 시설도 좋고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도 적었어요. 공립학교는 예산이 부족하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죠. 그냥 다녀오자.
어차피 일주일이면 끝나.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학교는 왜 일본이나 싱가포르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서울, 인구 1,000만 명.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 K-팝, K-드라마. 그리고 2002년 월드컵 4강. 하지만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한다. 학원을 여러 개 다닌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런 곳에서 뭘 배운다는 거지?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서울의 설린고등학교와 일주일간 교류합니다. 첫날에는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 학생들과 만날 거예요. 둘째 날부터는 수업에 참여하고요. 급식도 먹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급식을 먹게 됩니다. 학생들이 웃었어요. 급식이라니요? 저희 학교에는 급식이 없었거든요. 학생 식당에서 각자 돈을 내고 사 먹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한국 공립학교 급식이 어떤지 모르지만 기대는 하지 마. 데이빗이 속삭였어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여권, 옷가지, 세면도구.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폰 충전기. 저는 여행 중에도 SNS를 자주 했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0명 정도 됐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이슨, 다 챙겼어? 네, 엄마. 한국 날씨 어떻대? 서울은 지금 봄이래요. 밴쿠버랑 비슷할 거예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밌게 다녀와. 열린 마음으로 보렴. 네. 하지만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참가 학생은 총 30명이었습니다. 선생님 3명이 인솔했고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은 들떠 있었어요. 한국 가서 뭐 할까? 명동 가봐야지. 쇼핑하기 좋다던데. K-팝 아이돌 볼 수 있을까?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었으면 도쿄 디즈니랜드를 갔을 텐데. 싱가포르였으면 마리나 베이 샌즈를 봤을 텐데.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게이트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서울로 출발. 일주일간의 교육 시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거기 어디야? K-팝 보고 와. 재밌겠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10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10시간이나 가야 하다니. 데이빗이 투덜거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치킨이나 파스타 중 선택이었는데 저는 치킨을 골랐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깨끗했어요. 밴쿠버 공항보다 컸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수화물을 찾았어요. 출구로 나가자 한 여성이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아카데미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국제교류팀 김수진입니다.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김수진 씨를 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오늘은 숙소에 짐을 풀고 쉬시면 돼요. 내일 아침 9시에 설린고등학교로 출발합니다. 김수진 씨가 말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건물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지금 강남을 지나고 있어요.
김수진 씨가 말했어요. 한국의 경제 중심지 중 하나죠. 거대한 전광판들이 보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광고가 빛났어요. 사람들이 인도를 걸었고 가게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밴쿠버 못지않았습니다. 버스가 한 건물 앞에 섰어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숙소예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깨끗해 보였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키를 받았습니다. 2인 1실이었어요. 저는 데이빗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2개, 책상, 욕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피곤하다. 데이빗이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가방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뭘 보게 될까? 한국 공립학교는 어떨까?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그저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캐나다는 복지 선진국이었고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내일 아침 제가 보게 될 것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왜 하필 한국이었는지 그 질문에 답을 찾게 될 거라는 걸요. 아침 9시였습니다. 버스가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짐을 챙겨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 거리는 분주했어요. 설린고등학교까지는 30분 정도 걸려요. 김수진 씨가 말했어요. 버스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학교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설린고등학교예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문에는 한글과 영어로 학교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버스가 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정문을 지나 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이 보였어요.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넓었어요.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교장실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설린고등학교 교장 이정호입니다.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안내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실, 과학실을 둘러봤어요. 공립학교인데 시설이 좋네. 데이빗이 속삭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예상과 달랐거든요. 낡고 부족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 학교 못지않았습니다. 3층 교실로 갔어요. 한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우리를 봤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교실 뒤편에 앉았어요. 수학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에요. 한 남학생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이슨이에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네, 밴쿠버에서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했어요. 친절했습니다. 종이 울렸어요.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같이 급식실 갈까요?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1층 복도 끝에 큰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었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줄 끝에 섰어요. 입구에 식판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 식판이었어요. 칸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집었어요. 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배식대가 보였어요. 첫 번째 칸에 밥이 담겼어요. 하얀 쌀밥. 두 번째 칸에는 김치찌개. 세 번째 칸에는 불고기. 네 번째 칸에는 시금치나물. 다섯 번째 칸에는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와 사과 조각. 저는 식판을 들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리에 앉았어요. 이거 다 먹는 거야? 데이빗이 물었어요. 이게 전부 무료예요? 엠마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옆 테이블에 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무료요? 네, 급식은 무료예요. 모든 학생이 똑같이 먹어요. 공립학교는 다 무료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료라고요? 왜 무료인가요? 학생은 공부해야 하니까요. 밥을 잘 먹어야 공부를 잘하죠. 그래서 정부가 무료로 제공해요. 저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밴쿠버에서 우리는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샌드위치나 피자를 샀어요. 한 끼에 12캐나다 달러씩 냈습니다. 반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밥, 국, 고기, 채소, 계란, 김치, 과일. 7가지가 한 번에 나왔어요. 게다가 무료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떠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는데. 이거 진짜 공짜야?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식판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부자 학생도 가난한 학생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먹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달랐습니다. 돈이 있는 학생은 식당에서 사 먹었어요. 돈이 없는 학생은 도시락을 싸왔죠. 가끔은 점심을 거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똑같았어요. 너희 나라는 어때?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사 먹어요. 유료예요. 한 끼에 12캐나다 달러 정도요. 그렇게 비싸요? 그럼 못 사 먹는 학생도 있겠네요. 네, 도시락을 싸오거나 점심을 거르기도 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학생은 다 똑같이 먹어야 하는데. 학생은 다 똑같이 먹어야 한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분리수거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식판, 수저를 각각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급식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 캐나다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상 의료가 있고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다고요.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학교 급식은요? 우리는 왜 학생들에게 평등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할까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학교 더 구경할래요? 좋아요. 민준이가 우리를 운동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을 해요. 축구부, 농구부, 밴드부 같은 거요. 우리는 운동장을 걸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급식이 무료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언제부터 무료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010년부터요.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요. 하지만 서울시가 결정했어요.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겠네요. 네, 하지만 옳은 결정이었어요. 지금은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캐나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또 봐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데이빗이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진짜 놀랐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급식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7가지 음식이 담긴 식판.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한국공립학교 급식. 밥, 국, 고기, 채소, 계란, 김치, 과일. 전부 무료. 모든 학생이 똑같이 먹는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거? 공립학교에서 저런 걸 준다고? 거짓말이지. 저는 댓글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믿지 않는구나. 당연했어요. 저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진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았어요. 오늘 하루가 제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캐나다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복지가 뭘까? 학생들에게 평등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지 아닐까?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오늘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말. 학생은 다 똑같이 먹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급식실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7가지 음식이 담긴 식판, 그리고 민준이가 했던 말. 학생은 다 똑같이 먹어야 한다는 그 한마디가요.
새벽 2시쯤 휴대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제가 올린 급식 사진에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5만을 넘었어요. 평소 제 게시물은 500회 정도였거든요. 10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댓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캐나다 교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토론토에서 15년간 교사로 일했다는 사람은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밴쿠버 공립학교 교사라는 사람은 매일 점심을 못 먹는 학생들을 본다며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학부모들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이가 매일 도시락을 싸간다는 사람, 학교 식당 음식이 너무 비싸다는 사람, 왜 캐나다는 이렇게 못하냐고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저만 충격받은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7시에 일어나 씻고 아래층 식당에서 간단한 조식을 먹었어요. 9시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는 날이었어요. 버스는 지하철역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역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놀랐습니다. 깨끗했어요. 밴쿠버 스카이트레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밴쿠버역은 낡았고 어두웠거든요. 가끔 쓰레기도 보였고 냄새도 났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역은 달랐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벽은 하얗고 조명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어요. 승강장에 투명한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문이었어요. 김수진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이 선로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라고요. 밴쿠버에는 없었어요.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났죠.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2분.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우리가 탔습니다. 내부는 더 깨끗했어요. 좌석이 편안했고 손잡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역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표시되었어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소음도 적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할머니가 탔는데 좌석이 다 찼음에도 젊은 남자가 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밴쿠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흔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이 컸습니다. 통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남 거리가 펼쳐졌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거대한 전광판들이 빛났습니다. 삼성, LG, 현대 광고가 보였어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밴쿠버 다운타운은 쓰레기통이 넘치고 길바닥에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전했어요. 밴쿠버에서는 다운타운을 걸을 때 항상 긴장했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 주변을 살피고 어두운 골목은 피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자들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가방을 느슨하게 들고 휴대폰을 보면서요. 한 여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김수진 씨는 한국은 안전해서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쿠버에서 여자 혼자 밤에 걷는 건 위험했습니다. 특히 다운타운에서는요. 강도나 폭행 사건이 종종 있었거든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이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보니 약 4캐나다 달러 정도였어요. 밴쿠버에서 커피 한 잔은 7캐나다 달러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였어요. 엠마가 물도 주문하려고 했는데 점원은 물은 무료로 준다고 했습니다. 밴쿠버 카페에서는 물도 따로 사야 했거든요. 생수 한 병에 3캐나다 달러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하철 안 사진을 찍었어요. 깨끗한 내부와 안전문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거리 사진도 찍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설명을 붙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밴쿠버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확하다고, 2분 후 도착이라고 하면 정확히 2분 후에 온다고, 안전문이 있어서 사고가 없다고요.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어제 급식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이번 게시물도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수진 씨가 우리를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1인분에 13,000원이었습니다. 약 13캐나다 달러 정도였어요. 밴쿠버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최소 25캐나다 달러는 필요했습니다. 거의 2배 차이였어요. 주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삼겹살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찬이 나왔습니다. 김치, 상추, 마늘, 쌈장, 콩나물, 무생채. 6가지였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반찬은 무료이고 리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또 무료였습니다. 학교 급식에 이어 식당 반찬까지요. 밴쿠버 식당에서는 물도 돈을 냈습니다. 빵도 따로 주문해야 했고요.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반찬도 맛있었습니다. 리필을 2번이나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4인분에 52,000원. 약 52캐나다 달러였어요. 밴쿠버에서 4명이 제대로 식사하면 120캐나다 달러는 나왔습니다. 반찬도 없고 물도 따로 사야 하고 팁도 줘야 했죠. 식당을 나와서 저는 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고 게시물을 올렸어요. 한국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삼겹살에 반찬 6가지가 나왔다고, 반찬은 무료 리필이고 물도 무료라고, 1인당 13캐나다 달러밖에 안 든다고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는 10만을 넘었습니다. 제 계정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어요. 오후에 명동으로 갔습니다. 쇼핑거리였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편의점이 보여서 들어갔어요. 깨끗했습니다. 생수 한 병이 1,000원, 1캐나다 달러도 안 됐습니다. 밴쿠버 편의점에서 생수는 3캐나다 달러였어요. 삼각김밥은 1,500원, 약 1.5캐나다 달러였습니다. 밴쿠버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는 8캐나다 달러였거든요.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격표, 제품들, 편의점 내부,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제 게시물이 바이럴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올렸고 다른 친구들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이 지하철 영상을, 엠마가 편의점 가격표를 올렸어요. 우리의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전역으로요. 그리고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도 가고 싶다는, 왜 캐나다는 이렇게 못하냐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했는데 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는 걸 봤다는 사람, 아이 학교 급식비가 한 달에 150캐나다 달러라 부담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어요. 캐나다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구호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복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평등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스템, 깨끗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시스템, 저렴한 물가 시스템. 한국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외곽 지역을 둘러보는 날이었어요. 김수진 씨가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제와 다른 노선이었어요. 오늘은 2호선을 타고 홍대로 갈 거예요. 그 다음 6호선으로 갈아타서 이태원까지 갈 겁니다. 환승이라는 개념이 생소했습니다.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은 노선이 3개밖에 없었거든요. 환승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처럼 깨끗했어요.
개찰구를 지나는데 교통카드 하나로 통과했습니다. 김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서울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요. 요금도 환승하면 할인된다고 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달랐습니다. 스카이트레인과 버스 요금 체계가 따로였어요. 환승 할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각각 따로 돈을 냈죠. 플랫폼에서 기다렸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었어요. 3분. 그리고 정확히 3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정확했고 오늘도 정확했어요.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은 달랐습니다. 5분 후라고 표시되면 7분 후에 오기도 했어요. 10분 후라고 하면 15분을 기다리기도 했죠. 지연이 잦았습니다. 열차에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여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밀치지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탔어요. 좌석이 다 찾아 사람들은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열차가 지상 구간을 지날 때였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들, 빌딩들, 그리고 한강. 강이 넓었어요. 다리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우리도 내렸습니다. 환승 안내판을 따라 걸었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어요. 6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열차가 왔어요. 또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거리가 독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았고 다양한 나라 음식점들이 보였어요.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전 11시였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복잡해 보였어요. 노선이 많고 역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용하기는 쉬웠어요. 표지판이 명확했고 안내방송도 한국어와 영어로 나왔습니다. 환승도 어렵지 않았어요.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은 단순했습니다. 노선이 3개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불편했어요. 배차 간격이 길었고 지연이 잦았습니다. 역도 적어서 목적지까지 버스를 타야 할 때가 많았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수진 씨가 우리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비빔밥 전문점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주방이 보였어요.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리사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 10,000원이었어요. 약 10캐나다 달러. 밴쿠버에서 비슷한 식사는 20캐나다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그릇이 뜨거웠어요. 밥 위에 고기, 계란, 나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반찬이 나왔어요. 김치, 무, 콩나물. 3가지였습니다. 잘 비벼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반찬도 맛있었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 반찬이 떨어졌어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리필이 필요하냐고요. 리필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4인분에 40,000원. 40캐나다 달러였어요. 밴쿠버에서는 100캐나다 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는 또 사진을 찍었어요. 영수증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오후에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3호선이었어요.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은 도시의 혈관이었어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그 역할을 완벽히 하고 있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확했습니다. 요금도 저렴했어요. 기본 요금이 1,400원, 약 1.4캐나다 달러였습니다.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은 어땠을까요? 기본 요금이 3캐나다 달러였습니다. 2배 이상 비쌌어요. 그런데도 서비스는 나았습니다. 경복궁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궁궐이 보였습니다. 크고 웅장했어요. 전통 건축물이었지만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을 둘러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 한복을 입고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김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왕궁이라고요. 600년 넘은 건물이라고 했어요.
전쟁으로 많이 파괴되었지만 복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건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옛것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어요. 경복궁 주변에는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궁궐을 나와서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5호선이었어요. 목적지는 여의도였습니다. 한강공원을 보러 가는 거였어요. 여의도역에서 내렸습니다. 걸어서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강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강변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멀리 빌딩들이 보였어요. 63빌딩도 보였고 여의도 아파트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지하철로 왔습니다. 환승을 2번 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밴쿠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밴쿠버에는 이런 공원이 없었어요. 있다 해도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스카이트레인역이 적었거든요. 버스를 타야 했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여기 촘촘했습니다. 환승도 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강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를 찍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노선들이 서울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설명을 붙였어요. 서울 지하철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저렴하다고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왜 캐나다는 이렇게 못하냐고 물었어요. 저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캐나다는 이렇게 못할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환승을 3번 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이 편했거든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탔어요. 6개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환승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시스템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시스템은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지하철 하나만으로도 도시 전체가 달라져요.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지하철 덕분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지하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밴쿠버는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서울의 16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도 교통은 더 불편했습니다. 스카이트레인은 낡았고 지연이 잦았어요. 요금도 비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제 게시물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1만 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못하냐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한국은 또 어떤 시스템을 보여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시스템. 그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의 힘은 시스템에서 나왔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DMZ,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김수진 씨가 버스에서 설명했습니다. DMZ는 남북한을 나누는 지역이라고,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점점 건물이 줄어들고 산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김수진 씨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운전기사와 얘기를 나누더니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학생 한 명이 다쳤어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끗했대요. 엠마였습니다.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다가 균형을 잃었다고 했어요. 발목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김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파주에 있었어요. 버스는 방향을 틀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분 후 한 종합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저는 엠마와 함께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데이빗과 김수진 씨도 함께였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버스에서 기다렸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접수를 했어요. 간호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언제 다쳤냐고요. 엠마가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도 안 되어 간호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엠마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저희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목을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아픈지요. 엠마가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발목을 살펴봤어요.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움직여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요. 골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엠마는 휠체어에 앉아 방사선실로 갔습니다. 10분 후 돌아왔어요.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에요. 인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조심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는 처방전을 썼습니다. 소염제와 파스를 처방했어요. 그리고 발목 보호대도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약국은 1층에 있어요. 우리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약사가 약을 준비했습니다. 소염제 1통, 파스 5장, 그리고 발목 보호대였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총 3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3만 원이요? 네. 약 3만 캐나다 달러, 약 30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저는 김수진 씨를 봤습니다. 김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어땠을까요? 응급실 방문, 의사 진료, 엑스레이 촬영, 약 처방. 이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캐나다는 무상 의료 국가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밴쿠버 응급실은 항상 붐볐습니다. 대기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5시간이었어요. 심하면 10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죠. 엑스레이를 찍으려면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과를 듣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접수하고 5분 만에 진료를 받았어요. 엑스레이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과도 바로 나왔어요. 총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30 캐나다 달러. 밴쿠버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였지만 만약 유료였다면 몇백 캐나다 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빠르고 저렴했습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시스템이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엠마는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아직 불편해 보였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엠마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는 무상 의료를 자랑했어요. 저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료도 중요하지만 빠른 것도 중요했어요. 아픈 사람이 10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게 진정한 복지일까요? 한국은 유료였지만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DMZ 방문은 취소되었어요. 엠마가 쉬어야 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렁탕집이었어요. 설렁탕 한 그릇에 10,000원이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설렁탕이 나왔고 역시 반찬도 나왔습니다. 김치, 깍두기, 겉절이. 3가지였어요. 저는 설렁탕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병원, 의료 시스템, 그리고 빠른 처리. 한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급식 시스템, 지하철 시스템, 의료 시스템.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갔어요. 캐나다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상 의료,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하지만 효율성은 떨어졌어요. 의료는 느렸고 교통은 불편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영수증 사진을 찍었어요.
3만 원이라고 적힌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설명을 붙였어요. 친구가 발목을 다쳐서 한국 병원에 갔다고, 응급실 진료와 엑스레이를 받았다고, 30분 만에 끝났다고, 총 비용이 30 캐나다 달러였다고요. 그리고 비교를 추가했습니다. 캐나다는 무료지만 3시간에서 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국은 유료지만 30분 만에 끝나고 비용도 저렴하다고요.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30분? 진짜? 3만 원의 엑스레이까지. 캐나다 의료 시스템 부끄럽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의료 종사자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는 토론토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매일 환자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는 걸 봅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밴쿠버 의사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요. 오후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엠마는 방에서 쉬었어요. 저는 데이빗과 함께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음료수를 사려고요. 계산대 옆에 작은 의료용품 코너가 있었어요. 파스, 밴드, 소독약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3,000원. 약 3캐나다 달러였습니다. 밴쿠버 편의점에서 비슷한 파스는 10캐나다 달러 이상이었어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저는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저렴해. 음식도 교통도 의료도. 그런데 질은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데이빗이 대답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저렴하면서도 질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규모의 경제 때문일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식당도 많고 병원도 많고 편의점도 많았어요. 경쟁이 가격을 낮추고 질을 높였습니다. 캐나다는 달랐습니다. 인구가 적었어요. 밴쿠버는 60만 명이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웠어요. 경쟁도 적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저는 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병원, 의료비, 처리 속도, 그리고 편의점 의약품 가격까지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조회수는 200만을 넘었습니다. 제 계정 팔로워는 2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5천 명이었는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빛나고 있었어요. 캐나다의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자부심. 한국을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정한 복지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효율이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한 시스템. 그게 진정한 복지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엠마는 많이 나아졌어요. 발목이 아직 불편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었어요. 김수진 씨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원하는 곳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코엑스 스타필드 도서관에서 만나자고요. 저는 데이빗, 엠마와 함께 명동으로 갔습니다. 쇼핑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렸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놀랐습니다.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공공 와이파이였습니다. 휴대폰 설정을 보니 솔프리 WI-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인터넷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검색했어요. 빠르게 로딩되었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달랐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거의 없었어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만 가능했죠. 거리에서는 데이터를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거리, 공원. 어디서든 무료로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이 즐비했습니다. 한 식당 앞을 지나는데 키오스크가 보였어요.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기계였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터치하며 메뉴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들어가 봤습니다. 치킨집이었어요.
입구에 키오스크가 2대 있었습니다. 한 대는 한국어, 다른 한 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했어요. 영어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에 치킨 종류가 나왔어요. 사진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어요. 사이드 메뉴를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감자튀김을 선택했어요. 음료를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콜라를 선택했습니다. 결제 화면이 나왔어요. 총 2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넣었어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고 번호표가 인쇄되었어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직원이 치킨을 가져다 줬어요. 번호를 부르지 않고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키오스크 편하네.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직원과 대화하지 않아도 됐어요. 영어가 서툰 사람도 쉽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를 천천히 고를 수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었죠. 밴쿠버에서도 키오스크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대형 체인점이에요.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식당은 여전히 사람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작은 치킨집에도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카페에도 있었고 분식집에도 있었습니다. 디지털화가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치킨을 먹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편의점이 보였어요. 들어갔습니다. 편의점도 놀라웠습니다. 계산대가 자동이었어요. 셀프 계산대였습니다. 물건을 바코드에 찍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계산되었어요.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생수 한 병을 집었습니다. 바코드를 찍었어요. 화면에 1,000원이 표시되었습니다. 카드를 갖다 댔어요. 삐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되었어요. 직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편의점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디지털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니요. 그리고 이게 일상이라니요. 밴쿠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셀프 계산대가 있는 곳도 있었지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이 계산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삼성역으로 갔어요. 코엑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삼성역에서 나와 코엑스로 걸어갔습니다. 지하 통로였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코엑스 스타필드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췄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수만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열람 공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와! 엠마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었어요. 한국 책도 있었고 영어 책도 있었습니다. 잡지도 있었고 만화책도 있었어요. 한쪽에는 디지털 열람 공간이 있었습니다. 태블릿이 여러 대 비치되어 있었어요. 전자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료였어요. 저는 태블릿을 하나 집었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어요. 전자책 목록이 나왔습니다. 영어책도 많았어요. 하나를 선택해서 읽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하다니요. 밴쿠버 도서관에도 전자책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여 기간이 있었고 인기책은 대기 명단이 길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도 없었어요. 김수진 씨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다 같이 모였어요. 오늘 오전은 어땠어요? 우리는 경험을 나눴습니다. 키오스크 얘기, 셀프 계산대 얘기, 공공 와이파이 얘기를 했어요. 김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에요. 정부가 일찍부터 인터넷 인프라에 투자했거든요. 지금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공공 와이파이도 정부가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서울시가 제공해요. 인터넷은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인터넷은 기본 권리.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밴쿠버에서는 달랐습니다. 인터넷은 상품이었어요. 돈을 내고 사는 거였죠. 데이터 요금이 비쌌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는 한 달에 100캐나다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인터넷을 권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했어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엑스 지하 푸드코트로 갔어요. 다양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한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여기도 키오스크가 있었어요.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며 메뉴를 골랐어요. 맵기 단계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를 했어요. 진동벨이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 후 진동벨이 울렸어요. 음식을 가지러 갔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푸드코트는 붐볐어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덕분이었어요. 주문이 빨랐고 대기줄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키오스크 사진을 찍었어요. 셀프 계산대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태블릿 사진도 찍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설명을 붙였어요.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라고, 키오스크가 어디에나 있다고,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라고, 전자책도 무료로 읽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터넷을 기본 권리로 본다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기본 권리? 캐나다는 왜 데이터 요금이 이렇게 비싼 거야? 부럽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IT 업계 사람들도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밴쿠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합니다. 캐나다 인터넷 인프라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토론토 IT 회사 직원입니다.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디지털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디지털화는 평등이었습니다. 키오스크는 언어 장벽을 없앴어요. 외국인도 쉽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경제적 장벽을 없앴어요. 돈이 없어도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전자책은 물리적 장벽을 없앴어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었죠. 한국은 디지털을 통해 평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어땠을까요? 우리도 기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인터넷은 비쌌고 공공 와이파이는 적었습니다. 키오스크도 많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한국에 온 지 5일째였습니다. 5일 동안 저는 많은 걸 봤어요. 무상급식, 깨끗한 지하철, 저렴한 의료비, 그리고 오늘 본 디지털 인프라까지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평등을 만들었고 편리함을 제공했어요. 캐나다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니까 알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된다는 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요? 6째 날,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청에 가는 날이었어요. 제 SNS 게시물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육청 관계자,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철수 서울시 교육청 정책국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의 SNS 게시물을 봤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박 국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무상급식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화면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결정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평등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고요. 부자 학생이든 가난한 학생이든 차별 없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처음 1년은 힘들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질이 떨어질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영양사를 배치하고 조리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질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다른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정민 영양정책과장이었어요.
현재 서울시 모든 공립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합니다. 하루 평균 80만 명의 학생이 급식을 먹어요. 1인당 급식비는 약 4,500원입니다. 서울시 연간 예산은 약 5천억 원이 투입되죠.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무상급식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어요. 둘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학생들 사이의 차별이 사라졌어요. 차별이 사라졌다는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밴쿠버에서는 점심시간이 차별의 시간이었어요. 비싼 음식을 사 먹는 학생,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학생으로 나뉘었죠. 그런데 한국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게 평등이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가난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굶주렸습니다. 공무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배고픔이 뭔지, 불평등이 뭔지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모든 아이는 배불리 먹고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상급식은 그 노력의 결과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청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와는 달랐어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떠난다. 하지만 한국은 내 안에 남는다.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질문으로. 왜 우리는 못하냐는 질문으로. 나는 학생회장이다. 돌아가면 싸울 것이다. 우리 학교에도 무상급식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평등하게 먹을 권리를 위해. 한국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나는 대답한다. 나는 변화를 선택한다고.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50만을 넘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목표도 바뀌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게시물은 10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캐나다 전역에서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서, 토론토에서, 몬트리올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어요.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평등하게 먹을 권리가 있다.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CBC, CTV,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어요. 한국 무상급식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캐나다와 비교했어요. 정치인들이 반응했습니다. 야당은 무상급식 법안을 제출했어요. 여당은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바뀌고 있었어요. 학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소득층 학생부터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학생회가 중심이 되었어요.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2,000명의 학생 중 1,800명이 서명했어요. 학교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무상급식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예산안도 작성했습니다. 정부 지원과 학교 예산을 합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죠. 이사회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여행붐이 일었어요. 캐나다인들이 한국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상급식을 경험하고 싶어서, 깨끗한 지하철을 타보고 싶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가능성의 나라였어요. 더 나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밴쿠버 교육청 공청회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지는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요. 한국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급식을 제공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먹어요. 그게 진정한 평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식판, 급식실, 학생들의 모습을요. 캐나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우선으로 둔다면 가능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공청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밴쿠버 교육청 무상급식 시범 사업 검토 시작.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밴쿠버의 밤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편한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냐고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변화를 선택했어요. 한국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했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캐나다의 문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울 겁니다. 일주일의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꿀 거예요. 한 명씩, 한 학교씩, 한 도시씩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시스템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가? 이제 답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할 수 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증명할 차례였어요. Цветных пельменей. Там они зеленые, красные, голубые какие-то, желтенькие и так далее. Очень классно. Вот. Будем сидеть их кушать. Приезжай в Челябинск, ресторан «Уральские пельмени». Будем там смотреть и есть пельмени. В Челябинске есть такой ресторан. Интересно, а что раньше появилось? Типа, этот ресторан или сами уральские пельмени? Готес, пельмени раз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W. Мне просто интересно, а как это все делать? Типа, как эт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как их варить?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мне нужно, ну, как минимум 3 кастрюли под пельмени выделить и отварить в каждой кастрюле отдельные пельмени. Потом их рассоединить по разным тарелкам и выяснить, что из этого мне больше всего нравится. Главное в этом вопросе не наткнуться на бульмени. Мне бульмени вообще не нравятся. Я их пробовала. Не знаю, это какие-то демо-версии хинкалей. Вот хинкали, ты понимаешь, ты сделаешь укус, и оно тебе польется приятным соком в рот. И вот оно прям кипящее такое, горячее. А бульмени — это только что отварные пельмени, которые буквально Купить 100 разных градусов. пачек, кидать горсть, варить, скушать, поставить оценку, сварить новых. А прям настолько, так нам придется на кухне стримить тогда. Тогда с телефона придется подрубить стрим и стримить с телефона на кухне. У меня, во-первых, кухня какая-то непрезентабельная. Да. Бульмени. В рот насали. Спасибо. Вот у меня то же самое. И у них еще вот этот бульон, который внутри, он какой-то, он кипящий. И ты буквально делаешь укус, и тебе выливается в рот лава кипящая. Вот настолько все ужасно плохо. Мне это не нравится. Такое я не очень люблю. Такое не нравится. Я беру бульмени тупо на жарку под соус и пиво. Бульмени. Если их жарить, у меня,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как оно было, ты вот пытаешься их пожарить, и они в этот момент трескаются, лопаются, и по итогу тушатся в собственном соку, который выливается из расщелин пельменей. Вот эти вот знаменитые пельменные расщелины.
вы понимаете, о чем я. Я вообще не могу есть пельмени, даже запах не перевариваю. Но вареники, опять же, во Вкусвилле, а я не знаю, есть у вас Вкусвилл или нет.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есть. Во Вкусвилле безумно вкусные вареники со вкусом картофеля и бекона. Если их еще и обжарить, это что-то с чем-то. Я в афиге. Эльфийк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пельменями. Что не так? Что в этом удивительного? Пельмени вкусные, я обожаю жареные пельмени, я все люблю жареные. Но я вот это вот холестериновая мразота.